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며 따지는 모습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간 여고생이 교사에게 적발된 상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40대 아들 부부가 부모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로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마음대로 쓰고 다녔습니다. 부모는 사건 반장에 아들 부부의 행각을 제보했습니다. 전남 광주의 한 사립대 병원 전공의가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폭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세상에 우리 이수정 교수님 많은 데 나오시잖아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사건 반장에서만 활짝 웃으신다. 항상 이제 뭐 나쁜 놈들 얘기하시느라고 항상 인상을 쓰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만 웃으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좋습니까 여기가? 네. 아, 예. 앵커님이랑 시원하게 변호사님이랑. 시원하게 웃어주십시오.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 좋아요. 오늘도 시청률 쭉쭉 올려보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씨 모발에 이어서 손발톱 검사까지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드래곤 씨 측은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등 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하던데요. 당연히 경찰 수사에 이렇게 됐으니까 성급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경찰대로 순순히 백기를 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국과수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신종 마약 투약 가능성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야, 이게 참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6시 반만 되면 보던 영화 끊고 엄마 사반 봐 하고 물러나는 간호사 딸 김소영 기특합니다 하신 조미용님, 미국 버지니아 삽니다.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사반 사수해요 하신 전혜연님, 우리 아빠 오종진 씨 덕분에 온 가족이 심지어 냥이 요미까지 사반 가족이 됐어요 하신 오민지님, 지난 주말 북한산 절벽에서 실족했던 제 친구를 구급대 올 때까지 무사히 지켜줬던 젊은 연인 최승명 은지님 정말 감사해요 하신 허은영님, 곧 있으면 군대 갈 손주 문세진이랑 제가 생일이 같아요 축하해 주세요 하신 할머니 김정자님, 1년 내내 판일 하느라 몸 성한 데 없는 우리 엄마 임용이어서 아프지 마 사랑해 하신 이수영님, 씩씩한 보경님, 최윤리 안나님, 박영란님, 현희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6번. 교수님 좀 맞췄어.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처음부터 달려보죠. 황의조 사생활 폭로 범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난립니다.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네. 뭐 이러다가 또 알고 봤더니 전 여친인데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하네. 쭉 이렇게 얘기가 흘러왔는데 대박 반전. 협박범, 지금 구속된 영상 유포범이 형수님. 네, 맞습니다. 그 황의조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그 유포자를 구속한 상태인데요. 이 유포자의 정체가 알고 보니 이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포자인 친형수는 그 남편인 황의조 씨의 형과 함께 이 형부부가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일정까지 동행해온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경찰은 일단 황의조 씨의 형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16일 피의자 신문에서 황 씨 측이 유포자 형수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유포자가 처음 이 유포를 했을 당시에 계정 자체는 익명이었지만 뭐 내가 황의조 씨의 전 여친이다, 이름은 뭐 최모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형수였다는 것만 전해졌지 이게 그 집안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까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중국과 월드컵 조에서 다 보셨을 텐데 기어이 또 교체 출전을 했어요. 맞습니다. 후반 27분에 교체로 출전해서 뛰었는데요.
막 네티즌 사이에서는 어떻게 뛸 수 있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감독, 우리 클리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중요한 선수니까 골을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이 됐고요. 골 넣었습니까? 못 넣었죠. 예. 뭐 좀 마음 상태가 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피해자 반응들이 이제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유출이 된 거거든요.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2차 피해 뭐 받기 때문에 피해자를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피해자 주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다음 이어갑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악마를 찾습니다입니다. 6개월짜리 갓난 아이한테 들이닥친 충격적인 상황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옹알이나 할 것 같은 아이의 눈 새파랗게 퉁퉁 부어 있습니다. 자, 코에는 피가 흘렀던 자국도 보이죠. 자, 6개월 갓난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어떤 놈이냐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사진 보고 누가 아이 얼굴에다가 저렇게 또 장난을 쳤어. 분장인 줄 세상에 진짜 폭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을 올린 게 지난 21일 날 유튜버 한 사람이 이 아이의 부모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 구미에 산다고 하는 이 아이의 부모들은 남편의 지인이 좀 오갈 데가 없어서 좀 같이 머물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보고 있다가 아내를 갑작스럽게 찾아서 아기가 있으니까 이 같이 가실 거냐고 동거인에게 물어봤더니 예.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럼 잠깐만 아이를 좀 맡아달라라고 하고 이 아이 어머니도 바깥으로 나갔던 겁니다. 한 20분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이가 저렇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의 지인이라는 사람 얘기는 애가 울어서 바깥에 데리고 나오는데 예. 그때 하필은 누군가 옥상에서 화분을 던져서 그게 맞아서 이렇게 됐다. 내가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얘기가 설득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옥상이 뭐 높지 않다 손 치더라도 아이가 6개월이래요. 영아라서 6개월이면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고 있는데 떨어지는 화분에 아이가 지금 저렇게 눈이 다 피가 내려앉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머리를 위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되려면 사실은 화분에 맞아가지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른은 3명이고 아이 피해자가 1명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서로 다 둘러대기 때문에 다 엇갈리고 있다, 진술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경찰에서는 3사람 모두에게 이 6개월짜리 아이에게 접근을 하지 말라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수사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아유, 진짜 끔찍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다음 이어갑니다. 한밤중 도로의 불쑥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퇴근 시간도 아닌데 길이 저렇게 꽉 막혔네? 사고 났나? 오토바이가 차 사이로 휙휙 튀었는데 저 뭐야? 웬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 야 빨리 사건 반장 틀란 말이야. 막 헛소리를 하면서 슬슬 저렇게 다가오는 남성.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일단 그냥 오토바이는 지나쳐서 갑니다. 자,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런 술 취한 좀비들 도로 위로 무지하게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저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시흥의 한 도로인데요.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들이 가질 않아서 좀 의아해하면서 차 사이로 통과해서 앞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남성이 저렇게 도로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 차들이 저 남성을 피해서 주행하느라고 느려졌던 거였고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저 남성은 완전히 술에 취해서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지나간 뒤에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뒤를 흘낏 봤는데요. 여전히 계속 길을 서서 길을 막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강남역, 서울 강남역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역 입구 담장 위에 서 있는 저 여성을 주목해 주세요. 아니 뭐지? 왼손을 등 뒤로 쏙 숨기는데 자, 무슨 볼일이 있는 건지 지나가는 차들을 뻔히 쳐다보며 저렇게 강남역 입구 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 팔려서라도 강남역 입구에서 저렇게 서 있기는 쉽지 않은데 말이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제보자분들도 굉장히 의아하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남역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이니까 한참 부빌 시간이잖아요. 지하철역 10번 출구 앞에 저 잠정 위에 올라가서
스마트폰을 들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 이게 무슨 뭐 안전벨트 안 맨 사람들 찍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저기서 찾고 있는 건지 처음에 제보자분은 야 저기 못 보던 동상이 서 있네. 저기 사람이 서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웬 여성이었고 조금 가까이서 보니까 학생 같아 보이기도 했답니다. 하여튼 제보자분이 너무 황망해서 저 모습을 거꾸로 찍으니까 찍는 걸 눈치채고는 또 내려갔다고 하네요. 아, 뭔가 수상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피할 수 있다? 없다? 아하.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인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과연 이 상황 피하실 수 있을지 함께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신호를 받고 이제 좌회전을 달리는 오토바이. 자, 쭉 가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꽝 라이더는 옆으로 꿍 했습니다. 아이고, 무단횡단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박 변호사님.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네.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자, 지난 11월 12일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후입니다. 오후 5시경에 무단횡단자하고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그런 사건인데요. 자, 이제 서로 좀 무가지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보행자도 왜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피하느냐, 그리고 무단횡단 왜 하느냐라고 하고 오토바이 이 좀 손괴도 있었는 것 같아요. 재물 손괴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토바이하고 사람의 어떤 사고면 오토바이한테 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한문철 변호사님 사무실 옆에 계시는 우리 박준 변호사님. 네. 판단해 주세요. 자, 근데 지금 딱 보면 사실은 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속도를 줄이거나 약간의 텀이 있었으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커 보여요. 여기서 줄였어야죠. 그러면 피할 수,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는 블랙박스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따질 수는 있지만 피할 공간은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자가 오토바이고 사실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잘못했지만 약자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간다면 과실 비율은 상당히 아마 그 보행자가 크다고 볼 겁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오토바이도 약간의 과실이 있지만 과실 비율은 보행자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심야 광란의 폭주족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형형색색 빛을 내면서 도로를 이리저리 질주합니다. 도대체 몇 대입니까 저게 도대체? 바라바라바라밤. 야, 다 비켜. 오빠 달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인도를 통해서 인도까지 왔어요. 자, 그러더니 친구들과 만나서 저 삼거리를 강강술래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 경찰은 어디 갔을까요? 예, 경찰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잠시 저걸 보더니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이제 검거를 하려고 출발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100번 양보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도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일상 다반사로 저러는 거예요. 저러면 저 주민들은 어떻게 잠을 잡니까? 자, 저게요. 지금 인천 남동구에서 오늘 새벽에 찍힌 겁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이 제보자분이 아파트 단지에서 주무시다가 저러고 다니니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깨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저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저 폭주족들이 저렇게 해서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을 저렇게 내달렸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도로에 보면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고 사람도 없죠. 새벽 시간이니까. 근데 자기들이 신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요. 오늘 다 잠 설치고 나오셨을 거예요. 아이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예, 얄미운 고모, 못 믿을 남편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자존심을 긁는 시고모에게 적당히 거짓말 해놨는데 그 남편이 술 먹고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고모 해버려서 분통이 터진다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2 아이를 두고 있는데 시고모랑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종종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고모가 평소에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요즘 자녀들 데리고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애들이 어딜 다녀와서 내 선물을 사왔더라 이런 자랑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요. 그런데 너네는 애들 데리고 여행 안 가니? 하긴 돈이 많이 들어서 너네 좀 힘들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연자네 가족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벌어 쓰는 정도의 형편인데 그걸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상하죠. 그래서 이 사연자가
아니요, 저희도 그 최근에 그 부부 동반으로 어디 좀 다녀왔어요. 라고 거짓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집에 가서 나 이러저러 해서 거짓말 해놨으니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남편이 술 마시고 고모하고 뭐 어쩌다 통화를 하게 되면서 고모 그 여행 갔다는 거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해버렸다는 거죠. 이 남편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애초에 거짓말한 게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입장입니다. 아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하는 남편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막 그 분노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엔저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으이그 이 화상아, 이 박지훈 이 못난 인간아, 넌 네 마누라 편이야? 아니면 너네 고모 편이야? 아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네 고모가 나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남들 다 가는 베트남 다낭도 못 갔어 어떡해. 이러면서 세상에 마누라 다낭 데려갈 생각은 않고 뭐? 고모 실은 우리 자연이가 뻥쳤다. 야, 너 이 말이 나와 인간아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믿습니다. 좋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다음 남편입니다. 참나. 왜 나한테 짜증이야 갑자기.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해. 응? 거짓말한 사람이 나쁜 거지. 솔직한 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막말로 그게 뭐가 존심이 상해. 다낭이 뭐 별거야. 아이고 참말로 그냥 사람들 형편대로 사는 되는 거지. 뭐가 자존심이 상하네만. 하여간 여자들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X입니다. 박 변호사 갑자기 소심해지셨어요.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까요? 저는 사연 들으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저는 술 먹고 고모랑 전화해본 적이 다른 차례도 없거든요.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해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고모하고 사이길래 혹시 부모님이 뭐 일찍 떠나시거나 해서 고모 손에서 자랐거나 이런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정말 그런 아주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남편은 아내 편이어야죠. 자꾸 그러니까 남의 편이 남편이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남편분.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 네, 뭐 저도 동감입니다. 아주 그냥 푼수 같은 남편이랑 같이 사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런데 사람이 좀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악의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잘 달래가지고 잘 이제 간수를 하셔서 착한 남편하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마음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작은 X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게 잘못이냐 이렇게 말을 못 맞추고 잘못이냐 이거 중에 저는 이런 경우들이 부부들은 가끔씩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요? 약간 입을 맞출 때 되게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사연자 분께서 몇 번 강조를 했었어요. 딴 데 가서 그 얘기 꼭 하지 마라. 특히 고모랑 술 마실 때 그 말하면 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특정을 해줬어야 돼요. 그 부분이 아쉬워요. 저는 좀 아쉬워요. 특정했는데 만약 했다 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진짜. 그런데 했다 하면 인간도 아니에요. 너 당신 술 먹고 고모랑 통화할 때 얘기하면 너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은 좋은 사람 같거든요. 근본은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진짜 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어떤 여파를 낳을 그 정도의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아내 면을 생각해서 네네 잘 다녀왔어요 하고 그 얘기가 나왔어도 좀 넘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라미나님, 으이구 눈치코치도 없냐 미련 곰탱아 하셨고요. 빈님, 술 먹고 시고모님이랑 전화를 한다고요? 마마보이도 아니고 언투보이는 또 처음 보네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자님, 애초에 거짓말을 왜 해가지고 남편까지 거짓말쟁이를 만드냐 이런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충남 아산 사시는 이난영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오늘 김장하셨다고요? 자,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신 나머지 김장 중에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주셨어요. 자, 20포기를 담그려고 김치 속 다 만들어 놓고 마트에서 절임 배추를 가져왔는데 세상에 배추가 저렇게 반토막짜리 손바닥 크기네. 그래도 절임은 됐나 싶었는데 소금값이 비싸서 그랬는지 절임도 절반밖에 안 됐네. 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니들 같으면 이걸로 김장 담글 수 있냐? 오죽하면 내가 김장하다 이걸 찍어서 사건반장이 제보하겠냐 하셨습니다. 절임 배추 사실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기대합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자연과 감성을 담은 특별한 도시 DK 아시아가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리조트 특별시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우리는 또 한 번 기대합니다.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에서 모두가 꿈꾸던 세상을 DK 아시아가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리조트 특별시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며 따지는 모습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간 여고생이 교사에게 적발된 상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화제가 됐던 그런 영상입니다. 학교 복도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벌어진 말싸움. 네, 최근에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 이런 제목의 영상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40초 정도의 길이인데요. 여기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랑 중년 정도의 남성 교사가 나옵니다. 영상 속 중년 교사가 학생한테 손짓을 하면서 뭔가 큰 소리로 말을 하니까 학생이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라면서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한테 왜 내 머리채를 잡으셨냐 따져 묻기도 합니다. 교사는 머리채 잡은 게 아니다. 네 가방을 잡았는데 가방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던 거다라고 해명하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이 둘 간의 언쟁은 계속됐고요. 교사가 교권보호위에 보고하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뜹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네 집 귀한 딸입니다. 자, 실제 영상 보셔야죠. 참 교권이 이렇게 확 추락했구나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나보시죠. 들어가. 네 가방 잡았다고. 근데 제 가방. 어? 네 가방 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대로 내가 위원회 말할 테니까. 그래도 존댓말은 하네요. 다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상상도 못할 이제 행동들인데 짝다리라고 하죠. 선생님 앞에 다리를 짝다리 짚고 아마 이 과정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수업 시간에 매점 갔다가 교사한테 이게 들킨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 얘기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아마 이 학생은 자기의 머리를 만졌다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끈에 꼬이면서 머리카락이 꼬이면서 일정이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언쟁의 시작이 머리를 만졌냐 가방을 만졌냐. 결국 선생님은 제 생각에 저 영상 찍고 있는 것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재밌냐고 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 사실 선생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저거밖에 없어요. 저기서 잘못했다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수업 중에 매점 가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저렇게 생활 지도를 받은 겁니다. 그 와중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자 교수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선생님이시잖아요. 좀 말씀을 주시죠. 글쎄, 너무 안타까운, 정말 교권이라는 게 바닥에 추락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저 강의할 때 나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과연 이제 중고생 시절에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과거에는 생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가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침이 엄격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구두로 아이를 말려야 되는, 매점을 가는 아이를 말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들어맞느냐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뭔가 생활 지도의 점수에서 감점을 시키거나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가지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학교 생활 지침 이런 것들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이 최근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 계기가 전 더 이상합니다. 이게 영상이 언제 찍힌 거냐? 이게 지난해 3월에 찍힌 영상이 지난해 3월에 안 올라오고 이게 왜 지금 올라오는지가 좀 그 경위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영상 찍는 사람과 저렇게 선생님한테 달려드는 저 여학생이 기획한 영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악성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 양 변호사님, 일단 방금 이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상 보면 저 지금 짝다리 잡고 있는 저 학생도 그렇지만 저걸 킥킥킥킥 대면서 찍고 있는 그 친구도 참 고약하다 싶거든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저 학생과 그 찍고 있는 학생이 평소에도 저런 식의 뭐 어떤 생활을 좀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고, 또 하나는 저거를 과연 누가 저 촬영한 학생이 직접적으로 유포를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뭐 메시지로 전달하다가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저희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 선생님을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서 안 보이지만 실제 지금 온라인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건요, 학생은 뒷모습만 나오는데 선생님 얼굴이 다 나와요. 맞아요. 이게 진짜 선생님의 인권이라는 것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이슈를 다룬 방송들을 좀 봤는데, 저는 이 얘기를 욕먹더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뭐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은 안 계셨던 것 같지만,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희 학생 옷차림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뭐 저 욕하셔도 되는데 저는 저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렇게 입고 만약에 일반 회사원이 저렇게 입고 다니면 그거 지적받습니다. 예? 이 뭐 학생 인권 좋은데 학생은 또 학생 나름의 드레스 코드는 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기자, 뭐가 됐든 저희가 그 해당 학교 입장도 들어봤잖아요. 네, 저희가 사건반장 측에서 그 학교 측의 해당 일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영상은 지난해 3월에 촬영이 된 거였고요. 저 학생은 저 영상 이후에 개인 사정으로 자퇴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교사 역시도 이 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를 안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아꼈는데, 다른 보도에 따르면 뭐 영상 속 여학생은 당시 선생님이랑 이후에 오해를 풀고 학교 생활 잘 하다가 자퇴를 했던 거고, 현재는 선생님에게 죄송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영상 촬영한 학생 역시도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있었던 게 그 최근에 올라와서 이렇게 확 유포가 됐다. 그런데 이제 뭐 서로 오해를 풀고 또 저 학생들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선생님은 또 학교를 떠났다. 저도 조금 더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옛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못 바른다, 이런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바른다. 저희는 그렇게 배워왔고요. 선생님 앞에서 다리를 짚는 거, 옷차림, 사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생님 따지고 그것을 찍어서 올리고까지 보면 교권 추락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상황 같고요. 사실은 지금 교권보호사법이 통과 지금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정당한 지도를 했을 때 아동 학대가 아니고 오히려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뭔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이전에, 법보다 이전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거는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만약에 지난 여름 교권 추락에 대한 이슈가 정말 온 나라를 막 들끓었던 그 이후에는 학생들도 이제 이제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들면 안 된다라는 좀 자각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는 싶은데, 아무튼 좀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이자연 기자를 뺀 이분들의 전혀 저희 학창 시절로 저 만약 저랬으면 뭐 맞아도 할 말이 이렇게 말하면 좀 저도 욕 얻어 먹는데,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 저래 되면 저희 때만 해도 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네. 뭐 권위에 대한 이 수능 이런 것들을 교육의 내용으로 배웠죠. 네. 근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아까 뭐 저 교복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안 입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자유가 이제 방종인지 자유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생활지도의 지침이 그러면 점점 더 타이트하고 원칙대로 하면 어떤 페널티가 정확하게 몇 점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졸업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지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전히 옛날식으로 해놓고 아이들이 당연히 선생님들을 이제 잘 수능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지금 생활지도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지금 부담이 이만저만 커진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일단 좀 씁쓸했지만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결혼한 후에도 지방에 있던 본가에 자주 찾아오지 않았던 둘째 아들 부부.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혼자 내려와서 시부모에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잘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정리해 주겠다며 보험도 너무 많으니 그것도 자기가 다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요. 고마운 마음에 시부모는 당신들의 공인인증서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본가에 온갖 청구서들이 날아왔습니다. 대출에 자동차 할부금에 심지어 카드 대금까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자세한 상황, 피해 사실 알려지지 않았는데 세상에 사건 반장에 가족분께서 저희한테 피해자 가족분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사건의 그 자세한 내막을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르신 부모님들은 지방 에 살고 계시고 문제의 둘째 아들 내외는 서울에 살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부모는 모두 전남 고흥에 살고 있는 상태였고 그 슬하에 3남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둘째 아들, 이 문제의 둘째 아들은 결혼 전부터 사실상 부모랑 연락을 거의 안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여성을 데리고 오면서 이 사람이 며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길에 손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하러 왔던 건데 일단 이런 마당에 이 며느리로 일단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둘째 아들 부부는 가끔 전화를 했고요. 가끔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이례적으로 며느리 혼자서 시부모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피해자 어르신 사위의 얘기 들어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며느리만 내려온 거예요. 갑자기 뭐 카드 몇 장 쓰냐고 부모님한테. 그래서 여러 장이다. 이제 이랬더니 그거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보험은 몇 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와가서 이제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떼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내려와가지고. 네. 어허. 아버지의 주장이긴 합니다. 아버지 주장이긴 한데 이제 연세도 있고요. 또 보험이라든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가 어느 날 와서 다 내가 좀 일을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공인인증서, 인감,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5종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이고야. 가져가 버리고요. 이거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라고 아버님 얘기를 했는데 몇 차례 전화해서 왜 안 들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곧 갖다 드릴게요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연락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며느리 둘째 아가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럼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어르신 아버님, 시아버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보험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보험 설계사한테 이 보험을 다 빼버렸다 하니까 어르신이 보험을 이걸 안 뺐으면 누가 뺐을까요? 조사해보니까 전부 여자가 전체 시켜보고 나 노후대책 보험도 우리 쓰면 만개가 돼갖고 1억 5천 탈 것들 한 8,750인가 다 받아버렸더라고요. 자, 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의 행각은 이제부터 본격적. 만기를 앞둔 부모의 보험을 해지해서 해약금만 받은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지금 신분증하고 공인인증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을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고요. 맞아요. 신분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가 있으면
그걸로 이 휴대전화를 인증수단으로 쓸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 명의 카드를 받아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여 동안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카드론으로 6,500만 원 받아서 현금으로 써버렸고요. 편의점, 마트, 네일숍 같은 데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어요. 1,500여 차례에 걸쳐서 9천만 원을 썼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1년 동안 1억 6천을 쓴 겁니다. 1억 5천을. 아니 지금 내역이 나오네요. 그렇게 나온 거 1,517차례. 많이 더 썼어요, 진짜. 자, 이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믿을 마지막 수단. 그렇죠. 연금보험. 연금보험 손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손 댔습니다. 이 아버지 부모님의 연금보험을 손댔는데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요. 연금보험 4곳에서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 1,500만 원 대출을 받고요. 급기야는 보험을 해약해버립니다. 해약금 되게 적어요. 3,800만 원을 환급해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이고야. 이뿐만 아닙니다. 며느리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명의 카드로 자신의 차량 카드 할부 계획도 하고요. 심지어 정수기, 자기 정수기예요. 예. 공기청정기 자기 겁니다. 대금 지불도 시부모님 카드로 합니다. 그래서 명의도 차량 명의, 차도 뽑았네요. 차도 시부모님 명의로 뽑아버리고요. 카드 대금, 할부 대금, 심지어는요 속도 위반, 주차 위반 딱지까지 다 글로 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법원 판단 이 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누가 고소를 했으니까 이렇게 재판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고소를 누가 했겠습니까? 사위가 했겠습니까? 부모님이 했겠습니까?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이제 그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 도대체가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쓰면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아드님, 둘째 아드님 부부를 고소를 안 했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문제는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뭐 어쩔 수가 없다, 뭐 부모 등에 칼을 꽂고 빨대를 꽂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처벌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 엄벌을 해달라. 이 친구는 이제 둘째 아들은 폐륜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신 게 부모님의 워딩이에요. 이거는 불효를 넘어 폐륜합니다. 부모 등에 칼을 꽂고 빨대를 꽂은 녀석들이에요. 아버님, 그 속내, 답답한 속내를 저희 제작진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돈을 들고 판사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 나가 한 5개월 기다려오고 있는 동안에도 한마디 잘못을 한 적이 없다. 저것들이 그냥 엄벌하게 그냥 처벌해 주시오. 그거 제가 끝냈거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부의 판단. 일단 저 부모님 명의로 유지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그리고 또 보험회사라든가 아니면 카드업체에 대한 사기 같은 것들이 다 인정이 돼서 아들에게는 징역 1년, 며느리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며느리에게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아들은 법정 구속이 됐지만 며느리는 불구속을 했어요. 주요 사유가 이게 더 기가 막혀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부모님의 정말 등에 저렇게 배신을 하면 그 자기 자식 키우고 있는 자식은 커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40대 부부는. 재판부에서는 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나서도 용서조차 못 받았고 지금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실 실형을 선고를 한 건데 저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손자 생각해서라도 저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라고 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밑에서 뭘 보고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이 부모님들은 며느리가 반성을 않는다,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자,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이 며느리 그분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네, 일단 그 전에 이 부모님은 아들이 이거 혼자서 다 했을 리가 있겠냐. 그 당시 서류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며느리 이름이 써 있더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양육을 이유로 해서 구속 안 한 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며느리는 저희 제작진에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며느리가 간다고 그런 걸 해줬겠냐. 시부모님은 내가 주범이라고 주장하는데 할 말 없다. 잘못을 했으면 남편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 쪽에서는 우리 아들이 이 며느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며느리한테 엄청 휘둘리더라. 뭐 이런 말씀도 그런 주장도 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남 광주의 한 사립대 병원 전공의가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폭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자, 어제 오늘 뭐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 피해자 전공의분하고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지난 20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4년차 전공의가 글을 올렸습니다. 담당 지도교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고 영상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이 지도교수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을 공개를 한 건데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복도인데요. 지도교수가 전공의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자, 환자와 직원들이 다 왔다 갔다 한 복도에서 저렇게 그냥 뺨을 때리네. 일단 저런 정도의 폭력은요, 사실 영상으로 남은 게 아주 가벼운 것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냥 사례를 쭉 말씀드려 볼게요. 우측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고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하고요. 뺨을 때리는데 세게 때려서 안경이 날아가서 휠종가 되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그나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정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덜미를 잡혀서 얼굴을 키보드에 쳐박아서 얼굴이 다치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했다. 이게 무슨 동네 무슨 뭐 조직폭력배 간 게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가 본인이 가르친 전공의 수련의에게 한 행동이에요. 왜 이유가 뭐 내 환자가 급한데 응급시설 왜 너네 환자 시키고 있냐 이런 이유로 지금 말씀드린 폭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저 지금 쇠파이프 아마 저걸로 이제 휘둘렀다는 거죠. 와우. 자, 폭행과 폭언은 무려 2달 동안 이어졌다는데요. 그 정황, 녹취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 의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뻔을 말했는데. 안 돼? 야, 왜 한 대라도 안 맞으면 그게 어렵냐고. 혼자 몇 명이나 된다고. 1년 차서도 하는 거야. 그거 안 돼. 그거 어렵냐고. 그거 어려워. 몇 명 된다고. 몇 명 된다고. 아직도 저러고 사는군요, 교수님. 아유, 정말 아직도 저런 그 사제지간이 병원에, 물론 뭐 병원에서 워낙에 저렇게 도제식 교육을 많이 하고 악명이 높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저렇게 폭력을 막 쓰는 교수가 있다는 게 진짜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오죽하면 이걸 이제 발고를 했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 전문의 시험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이라서 뭐 한 달만 더 참자, 하루만 더 참자 이런 생각으로 꾸역꾸역 이제 버티면서 참아왔는데 문제는 감정의 둑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싱크 보시겠지만 후배가 이제 폭력 현장을 다 목격을 한 겁니다. 네. 전공의 4년차로 전문의 시험까지 한 달 남은 상황이라서 참자, 한 번만 더 참자. 나만 눈 질끈 감으면 되겠지. 꾹꾹 누르면서 버텨왔는데 이게 팍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나만 때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때렸어요. 예? 피해자분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저 혼자라면은 참고 끝내려고 했어요. 저희 1년차 선생님이 저 맞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이제 폭행을 당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자기가 수련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저한테도 털어놓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본인도 한 가정의 아버지거든요. 그 친구 참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보호해줄 수도 없는 위치고 제 선에서 끊고 이제 후임들 폭력이 있는 근무 환경을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깨는 입장에서 응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들도 좀 알게 됐는데 조금 상처 좀 크시겠어요? 좀 크시죠. 제 어머님 오늘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변호사님. 예. 내 기수에서 그냥 이 악습을 끊겠다. 그렇죠. 전공이 레지던트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렇게 폭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름아름 있었습니다. 뭐 외과라든지 뭐 정형외과 뭐 이런 좀 강하게 보이는 그 전공 보통 병원 옥상으로 그렇죠. 가가지고 때리고 뭐 기합 주고 있었고 군대도 뭐 폭력 같은 게 있었는데 아마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선배도 맞는 걸 봤을 겁니다. 특히 후배들 1년 차, 이 4년을 해야 되는데 1년 차 후배가 맞는 걸 보고 충격을 상당히 받은 것 같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이 있으면 누가 안 끊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교수가 완전히 그 안에서는 이 신분 지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나가 총대를 좀 메고 폭행 악습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잘못 내만 넘기면 된다. 나라면 참고 막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녹음 자료 아니면 영상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 폭로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뭐 저희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 가해 의사분 뭐 전 사진을 봤는데 아유 참 뭐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교수님? 뭐 이제 신경외과니까 뭐 의사가 그렇게 전문의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틀림없이 이거 특정이 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 과는 생명을 다루는 과다. 그래서 내가 좀 뭐 실수 같은 것들 때문에 흥분을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했노라고 뭐 이런 종류의 입장이시고요. 딱히 무슨 특별하게 반성을 하거나 사죄를 하거나 이런 상태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분은 교수 직위가 해임이 됐으면 좋겠다. 악습을 끊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해임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이제 제자들이 폭행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 일신의 이제 그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줄줄이 이제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병원 측에서 과연 해임을 할지가 좀 의문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고소할 마음은 없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병원 입장에서 이걸 진짜 해임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신경외과이기 때문에 이게 의사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끝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대 의대 병원의 입장은 뭡니까? 자, 말씀처럼 형사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직 내에서 병원 내에서 폭행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지금 열었다라고 하고요. 징계위원회에 해부된 상황인데 이 가해 교수가 이제 문제는 징계 결정이 날 때까지 피해 전공의들하고 못 만나게 하는 거고 또 지금 관계자에 따르면 주장은 대체로 맞다고 합니다. 녹음 자료나 영상이 있잖아요. 징계를 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외래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이 전공의들 못 만나게 했다. 그 정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조선대 병원 안에서는 이번 사건 터질 게 터졌다라는 거예요. 왜? 의사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 조선대병원 안에서 그 직원 간에도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그 정규직 직원이 30대 정규직 직원이요. 계약직 직원에게 이 소위 말하는 얼차려를 시키고 또 라면 끓이려고 준비해둔 뜨거운 물을 어깨에 부어서 화상을 입게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건데 일단 당사자로 지목된 그 가해자는 끓는 물 부은 건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병원 측 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원 간 가혹행위 가해자가 사건 직후에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오는 12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피해자랑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징계 절차가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조선대병원 측은요. 징계 결정 오는 24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거 지연된 거 아니고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만 시간이 걸린 것뿐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그 복도에서 맞는 장면 그것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때리는 그 뭐 교수도 그랬지만 저 장면을 보면서도 그냥 눈치껏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저 병원 직원들. 그러니까 이 병원 안에서 저런 모습이 얼마나 일상 다반사이면 저렇겠냐 이거죠. 풍토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것도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30년 전에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없어졌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예전에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하고 그랬을 때 뭐 군 출신들이 많은 특별한 직장 이런 데서는 아직도 폭력이 있다더라. 그때도 그런 얘기를 충격으로 들었었거든요. 30년 전에 한 세대 전에. 아직도 지금 2023년에 제가 이걸 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상황이긴 한데 아마 이제 의료계라는 특별한 사유가 또 거기에 한 바탕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최근에 바로 저 폭행이 알려진 날 바뀐 게 있죠. 의사들이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까지 선고를 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의료법 위반 사유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는 그대로 뭐 성범죄를 저질러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됐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범죄와 관계없이 금고형사 실형을 받으면 실형 받으면 사실 심각한 범죄예요. 예. 의사 면허는 일단 취소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이별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산에 오르기 시작한 30대 여성. 본격적으로 등산에 취미를 붙이면서 동호회에도 가입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12살 연상의 남성과 연인으로 발전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등산용품 관련 사업을 하던 남자친구가 제품 개발차 1박 2일로 지방 산행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봤지만 추궁 끝에 알아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와 이별 여행을 다녀온 건데요. 결혼도 약속했고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일을 덮고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자, 당사자 특정 이유로 저희가 실제 사례 조금 각색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산에 뭐 많이 가죠. 뭐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단풍 구경하러. 자, 오늘 사연 속 주인공 같은 경우는 뭐 산에 가는 이유 좀 특별한 이유였다고요. 네, 일단 30대 여성인데요.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산에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 여성 같은 경우엔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전 남자친구가 계속 결혼을 미루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갈등을 빚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전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사채까지 쓴 상황이었던 거죠. 이 여성이 이걸 알고 나서 이걸 다 끌어안고까지 결혼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 이별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혼자 산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시작했는데 등산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그 뒤로 이 등산에 빠져서 거의 매주 산 다니는 게 취미가 됐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어차피 내려올 거. 지자 요수라고. 예, 저는 뭐 지자를 쓰기 때문에 물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산도 뭐 좋아하긴 합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등산에 제 친구들 보면 등산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여러 막 영상도 보고 장비도 사고 밤에 야간 등반도 해볼까 막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하다 보면 결국은 동호회를 좀 찾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 같은 취미, 비슷한 취미 가진 사람들을 이제 구하기도 하고 같은 연령이라든지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뭐 봄에는 지리산, 여름에는 한라산, 가을엔 또 설악산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겨울엔 덕유산. 산마다 막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계절별로 1박 2일 산행도 있고요. 동호회 회원들하고 너무나 무척 가까워지게 됩니다.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고요.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동호회에서 리더격을 맡고 있는 40대 남성하고 가까워졌다라고 해요. 나이 차이는 꽤 납니다. 흔히 말하는 말로 띠동갑이었는데 이 남성이 등산 전문가로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등산도 좋아했고 경험도 많고 게다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뭐 매너 좋고 이런 인기남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은 어떤 공통점, 뜻밖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남성이 등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 역시도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의 여성은 2년 사귀었는데 이 남성은 7년 사귄 여자친구랑 그 여자친구 집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헤어져서 그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등산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40대 남성, 12살 연상. 좋습니다, 교수님. 네, 뭐 그분 입장에서는 이 어린 여자친구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12살이면은 진짜 띠동갑인데. 그래서 뭐 아주 둘 다 이별의 아픔을 견디면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아주 관계가 진척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 헤어진 사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의 문제는 금전적으로 너무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헤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12살 많으신 이분은 등산이 취미인데 그 취미를 이용해서 등산 용품을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사업 수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력과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말도 통하고 그래가지고는 나무랄 게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데요, 뭐. 네,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한창 키워나가면서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새로운 등산 제품이 하나 있는데 뭐 이거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할 겸 그 동호회 회원들 데리고 1박 2일 등산 다녀오겠다라는 얘기를 이 남자친구가 꺼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적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평소보다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같이 출장 갔다던 그 동호회 회원 있잖아요. 그 회원의 SNS에 그 출장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출장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면서 연락하다가 남자친구가 이 회원이랑 같이 안 갔구나, 거짓말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녀온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실토를 했는데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7년 사귀었다는 전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 전 여자친구로부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닿아서 이별 여행이 필요한 것 같아서 둘이서 1박 2일로 이별 여행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참. 예, 뭐 양 변호사님. 이별 여행 뭐 있을 수 있다고 얼핏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별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7년 사귀다가 헤어져서 2년이 지났는데 웬 이별을 또 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연락이 온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저 여성 아까 그 부모님이 반대해서 이 사연 속의 남성과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성하고 결혼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 여성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심란했던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전 남자친구,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연락한 것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받은 남자친구가 아니 지금 새로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 말로는 뭐 처음에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고 뭐 완벽하게 이별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자고 해서 그걸 거절을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2년 전에 헤어졌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럼 다른 여성이랑 결혼 약속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정말 이것만 아니면 모든 게 다 괜찮고 완벽했던 남자친구였는데 전 여친과의 이별 여행이 결국 이 두 커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별별 극장 남자친구 역할의 박지은 변호사, 여자친구 역할의 이자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자, 레디 액션! 야, 박지훈. 7년 사귄 여자친구랑 이별 여행? 야, 길을 막고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나 다 물어봐라. 이게 말이 되는지. 네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 다 알고 있다. 뭘 걱정하는지 내 다 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다. 이번에 진짜 싹 다 정리하고 왔달게. 됐고. 나 진짜 거기서 무슨 일 있었는지 상상도 하기가 싫다. 내가 요즘 잠을 못 자, 열받아서. 아이, 열받지 마라. 열을 왜 받노? 우리 거기 가서 방을 2개 잡았다.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막 순수하게 서로 잘 살자. 우리 잘 살자 하면서 잘 헤어져 왔어. 내를 믿어도 결혼하고 문제 생긴 남자들보다 차라리 먼저 가서 이게 더 낫지 않나? 우리 우리 말고. 진짜 방을 2개를 잡았든 3개를 잡았든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 말도 걸지 말고. 좀 살려둬. 그렇습니다. 진짜. 예, 자, 모르겠습니다. 그 이수정 교수님, 부군과 결혼한 게 몇 년도시죠? 기억도 안 나네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한 뭐 90년대 초? 네, 아니에요. 80년대 했어요. 아무튼. 자, 그때 이별 여행이라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없었죠. 지금 저런 조가 나타난 지는 한 30년 덜 된 것 같아요. 이별을 진짜. 기념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서 1박 2일로다가 밤을 지새운다? 상상하기가 일단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 이별 여행이 이제 쟁점이 되지만 좀 기본적으로는 이 관계가 저는 의심이 되는 게 애당초에 끊어졌던 관계인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어려운 과정 중에
지금 12살 어린 여자 이제 동호회 회원이 호감을 표현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양다리 비슷하게 진행이 됐던 건 아닌가? 이 남자의 말을 도대체 몇 % 정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의심입니다. 야,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전 여친하고 이별 여행을 갔다가 걸렸어요. 이 결혼해도 되겠냐 하시는데, 자, 양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이 결혼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뭐 이건 추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법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이 정도의 단계는 법적으로도 약혼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약혼 도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정행위의 일종으로 봐서 사실상 이건 파혼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와. 다만 행사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이 여자친구분에게 달린 건데, 한 가지 교수님도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진짜 2년 만에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뭐 옛날에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고 또 이 남자가 또 이런 어떤 마음이 좀 약하고 이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번이었던 건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면 뒤돌아볼 필요 없이 끝내는 거고요. 딱 한 번이라면 단계를 또 넘었습니다. 딱 한 번이라면 그래도 여자친구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런 것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내내 마음에 걸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선택은 그때 있지 여자친구의 몫이다. 어디까지나 결정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진짜 남친이 정말 한 번이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걸 넘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볼 때마다 그놈의 이별 여행이 생각이 날 것인지 그걸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진짜 광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별만 하면 막 또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살죠. 자,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자, 박 변호사님, 도라지님이 박지훈 너무 꼴보기 싫어. 왜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아유. 제가 그런 날 아니고. 너무 꼴보기 싫어. 자, 이별 여행. 뭐 옛날에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원미연 씨가 불렀던 이별 여행. 그 가사를 보면 이별 여행은 어떤 걸 이별 여행을 말하냐면 그 있었네. 진짜. 노래가 있었어요. 한 80년대인가 90년대 정도의 노래인데 90년대. 투명한 너의 눈빛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뭐 보내줄게.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그 이별 여행 어떤 걸 의미하냐면,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질 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럴 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별 여행을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 만난 상황에서 다시 이별 여행은 이별 여행이 아니고 다시 만남, 재결합 이런 느낌이 드는 여행이에요. 재결합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분한테는 상당히 배신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부적법하고 부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얘기는 우리 양 변호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되게 부적절해 보이고, 저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세대에 제일 근접한 연령대인 우리 이자연 기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듣도 보도 못했고요. 이별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이미 사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행 다녀오고 헤어지자, 이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맞아. 이런 걸 이별 여행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슨 몇 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랑 다녀온 게 바람 여행이지 이별 여행이 있겠습니까?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은 불륜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으나, 문제는 이 여성의 입장도 뭐 나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 남자친구가 너무나 경제력이 없어서 이게 생계의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고통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파트너였다면 지금 현재 12살이 아무리 많아도 이 남자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사람마다 다 이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제가 느낄 때는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이 사람을 또 용서해 주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많은 말씀 주고 계신데요. 일단 소큐트님, 결혼하고도 몰래 만날 것 같다 하셨고요. 그까이껌님, 여자친구분도요, 전 남친이랑 이별 여행 좀 갔다 올게 하세요 하셨습니다. 지구인님, 이별 여행이라뇨, 오히려 전 여친이랑 추억 하나 더 쌓고 왔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가게 밖에서 굉음이 나더니 뿌연 연기와 함께 아이들이 급히 달려들어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가게 안까지 뒤덮는데요. 바깥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폭탄 테러! 이 연기가 거친 자리엔 부서진 잔해들이 보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던 7층짜리 건물이 붕괴한 겁니다. 이 건물은 형체도 남기지 않고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예요, 이거? 다행히 붕괴한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30년 전에 지어진 이 건물, 지난해 안전검사에서 위험 판정을 받고도 이 거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킨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스며 전기도 모두 차단한 상태였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막까지 설치해놓은 상태였는데 보강 공사를 하던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인근 건물들은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검은색 SUV 차량이 집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흰색 차 한 대도 이 집 앞에 멈춰서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선 이들, 바로 10대 강도들이었습니다. 이 강도를 본 남성은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달려나가 보는데 이들은 흉기를 들고 성큼 다가와서 어떻게. 차 열쇠 달라면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대낮에 말이에요. 이 무서울 게 없는 10대들 무려 6명의 습격에 남성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집안에는 사랑스러운 세 딸, 또 아내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의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죠. Couple of them sitting in the vehicle and trying to steal the vehicle. So I scared them. I'm the only one person, and they tried to attack me back. So I did pretend that I'm giving the keys, but then I got that scooter thing. Yeah. 네, 그 킥보드를 가져와서요. 눈에 보인 전동 킥보드를 덥석 집어들고 무기 삼아서 휘두르면서 강도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가네? 네, 살짝 겁만 줬는데 이 강도들 냅다 주랭랑 쳐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의 기지에 차도 집도 또 가족들까지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고 하고요. 남성은 곧장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CCTV 영상을 토대로 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10대 강도들, 예, 겁이 많아요. 다음은 칠레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공항입니다. 나체의 한 여성이 카트를 끌고 가는 남성을 끌어안고 매달립니다. 심지어 뽀뽀까지 하려고 합니다. 참다 못한 남성 여성의 팔을 뿌리치면서 밀쳐냅니다. 그러자 여성 화가 난지 물병을 냅다 던져버려요. 아니, 자기 뽀뽀를 거부했다. 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알몸 상태로 공항 곳곳을 누비면서 난동을 이어갔는데요. 왜 저런 거 찾아? 승강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달려들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공격해놓고 바닥에 엎어져서 일어나지를 않기도 합니다. 아니, 공항 경비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뒤늦게 경찰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경찰의 뺨까지 때리면서 체포에 응하지 않고요. 결국 경찰은 강경 대응에 나서서 여성을 제압했는데요. 이 여성 경찰서가 아닌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자, 마술버섯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와, 조금만 먹어도 한강에 빠지는 독버섯입니다. 그걸 먹고 거기에 또 술까지 마셔가지고 저런 상태가 됐던 겁니다. 아이고야. 최근 이 마술버섯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합법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문제 여성 입원해서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의자에 앉아있던 간호사들이 갑자기 책상을 넘어 어디론가 급히 달려갑니다. 이곳은 한 아동병원이었는데요. 달려간 간호사의 품에 안긴 건 6살짜리 소녀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 할머니, 병원에 찾은 아이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데요. 아이는 동공이 풀린 채 경련까지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를 본 간호사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고요. 20kg이 넘는 아이를 번쩍 들어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단 20초 만에 아이는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요. 무사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던 건 구조에 나섰던 간호사 덕분에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간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소식 전한 누리꾼들은 진정한 백의의 천사라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유, 장하십니다. 좋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